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 고맙고 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행복도 합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요약하며 보충 설명해 드리고도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인데 드디어 이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까지 20회에 걸쳐서 그 이전의 패러다임에 관하여 공부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근대로 들어왔네요. 이 책의 800쪽부터 828쪽까지입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이 그리스도교 패러다임 전환 도표인데요. 원 그리스도교, 초대 그리스도교 묵시문학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서 고대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과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거쳐서 그리고 종교개혁 개신교 패러다임을 넘어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현대 일치 운동 패러다임은 이제 본격적인 소개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한스킹의 전망을 소개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회 남지 않았던 것 같아서 시원도 하고 또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1. 근대의 시작. 대발견의 시대. 근대의 시작인가? 어떤 학자들은 근대가 이미 고대, 고중세, 오랜 그 이전에 초기 중세 혹은 중세 후기에 시작되었다고 보며 또 어떤 학자들은 근대가 르네상스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보며 또 다른 역사학자들은 종교개혁을 근대의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데카르트와 라이프니츠, 갈릴레이와 뉴턴, 홉스, 루소, 칸트가 비로소 전형적으로 근대적 인간이었다. 아메리카의 발견과 함께 근대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시 그리스도교계에서 그것은 아직은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의 전환은 아직 아니었다. 새 대륙의 발견이 그리스도교계에게는 새 시대를 여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콜럼버스는 신심과 품성에서 철두철미 중시의 인간이었고 신대륙 정복자들은 신대륙의 인간들에게 철두철미 전통적인 중세 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을 넘겨주었다.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근대적 패러다임을 특징 짓는 것은 신대륙 발견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과 경험적 자연과학, 참신한 자연법과 세속화된 새로운 정치관, 국가관이었다. 이 유럽의 새로운 정치 상황, 17세기 전환점, 17세기 초에 가톨릭 스페인 필립 2세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지만 17세기 중엽에 스페인의 패권은 붕괴했다. 그러면 스페인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어느 나라였던가? 독일과 이탈리아는 17세기 초 국제정치 무대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전쟁과 폐허의 땅으로 만들었다. 이른바 30년 종교 전쟁이었죠. 독일은 완전히 피폐하고 무력해졌고 전쟁의 참화에서 회복되지 못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는 제국 연맹에서 떨어져 나갔다. 여기서 새로운 총체적 상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미 뚜렷이 드러난다. 대세 의양으로의 권력 중심 이동.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표지는 17세기 중엽 유럽 역사 무게 중심의 새로운 이동이다. 그것은 중부 유럽에서 서쪽 경계의 대서양 국가들로의 이동이었다. 식민지 건설에서 5개 나라,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지배구도가 형성되었다.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었다. 근대의 유럽 중심적 패러다임은 식민주의 패러다임이었다.
새로운 시대는 개신교 해양 국가들의 것이었다. 네덜란드 연방은 첫째가는 해양 식민 세력으로 부상했다. 프랑스는 종교전쟁, 기아 등으로 피폐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차게 회복하여 유럽에서 가장 근대적인 국가가 되었다. 근대 유럽의 정치의 원칙들. 정치적으로 볼 때 당시 대도하던 근대는 중세적 패러다임 및 종교개혁적 패러다임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보편 제국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 근대적 지역 국가들의 공존에 의해 대체되었다. 황제와 교황 대신 이제는 개혁의 국왕이 최고 권력,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주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했다. 장보댕은 군주국가를 국가 주권의 화신으로 제시했고 토마스 홉스는 절대 군주제 국가를 옹호했다. 정치적 서열에서 이제는 갈수록 종교 대신 국가가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병파적 관심사와 윤리적 성찰의 자리에 이제는 이성과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토대를 놓은 정치의 자율성에 대한 강조가 들어섰다. 국가의 번영, 즉 국가 권력의 보존과 확장은 국가적 행위의 척도와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근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국가들 간의 전쟁이었다. 근대적 권력국가 루이 14세 지번국가다라는 유명한 말을 루이 14세가 실제로 했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했다. 루이의 권리 주장은 그의 초인간적인 지경에까지 극단화되었다. 한 분 하나님 아래 한 분 그리스도, 그 아래 하나의 신앙, 그 아래 한 사람의 교황이라는 이 서열 계급 구조가 이제 한 분의 하나님 아래 한 분 그리스도, 아래 하나의 법, 아래 한 사람인 국왕으로 바뀌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프랑스는 유럽의 선도적 문화국가로 부상했다. 루이에게는 근대화, 중앙 집권화, 관료주의화 못지않게 군주 역할의 세련화, 신성화, 카리스마화도 중요했다. 루이의 몰락은 1680년대에 시작되었고 30년 전쟁에서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루이 15세와 16세는 지탱이 어려워진 사회 구조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었다. 이것은 대혁명, 프랑스 혁명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자연과학의 혁명, 3. 과학과 철학의 혁명이고요. 이제 자연과학의 혁명, 갈릴레이, 뉴턴, 갈릴레이부터 뉴턴까지입니다. 참으로 혁명적인 새로운 우주 체계의 토대를 놓은 사람은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였다. 그가 제시한 태양 중심적 우주 체계, 이른바 지동설 이론은 물리학에서 참된 의미의 패러다임 전환이었다. 그가 가설로 제시한 이론, 지동설은 갈릴레이에 확인되고 수정되었다. 그는 질량 실험을 도입함으로써 근대 자연과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피사의 사탑에서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놓았을 때 질량이 달라도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죠. 그의 입장은 약 2세대 뒤에 아이작 뉴턴에 의해 입증되었다. 뉴턴은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우주 체계를 조리 있게 제시했다. 그는 갈릴레이를 뒤이어 정밀 자연과학의 두 번째 창시자와 고전적 이론 물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 뉴턴 하면 우리는 만유 인류 법칙을 생각하죠.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는 발음이 이렇게 잘 안 되죠. 앞에서 갈릴레오가 실험했듯이 무거운 것은 빨리 떨어지고 가벼운 것은 천천히 떨어진다. 무게가 어떤 추락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보았던데 뉴턴 이후에 모든 만물은 모든 물질은 서로 끌어당긴다는 만유 인력
만물이 서로 끌어당긴다는 힘을 발견한 이것은 획기적인 물리학의 새로운 발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죠. 성서의 세계상을 공박하는 것은 자연과학과 철학만이 아니다. 계몽주의 이래 역사 비판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성서학이 생겨났다. 역사 비판적 방법론의 등장이 또한 근대 계몽주의 그리고 근대 신학의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역사 비판적 방법론이 불러일으킨 충격은 미국에서 훨씬 컸으나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전지창조와 6일 동안 창조되었다는 이 문자적 성서 이해는 역사적 방법론에 의하여 무너지었고 또 진화론의 발견이나 새로운 성서 문헌학 발견을 통하여 소박하게 순진하게 믿던 문자주의적 축자주의적 성서 이해가 무너진 것은 미국의 근본주의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요. 유럽은 그런대로 서서히 그 발견이 이해되고 비판되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킹은 말합니다. 미국에서의 충격이 훨씬 컸다. 근본주의는 현대 자연과학과 철학 그리고 성서 주석학에 대한 방어와 공격의 산물이다. 현대의 위협에 맞서서 성서의 축자 영감과 무류성을 지켜내고자 한다. 수세에 몰린 근본주의자들은 로마와 교황 지상주의만이 아니라 진화론, 자유주의, 세속주의에 대해서도 저항했다. 1920년대 미국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 예컨대 포스딕을 이단이라고 비난했다. 포스딕은 우리나라에도 알려졌는데 그에 져서 기도의 의미가 우리나라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뭐 자유주의자든 이단이든 그들도 기도를 하죠. 기도의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여튼 이들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단 자유주의자라고 낙인 찍힌 포스딕의 기도에 관한 책서가 한국에 출판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고 흥미롭습니다. 교회 대응, 종교 재판. 이 새로운 우주상의 교회는 어떻게 대응했던가? 종교는 지극히 완고한 세력이 되었고 가톨릭 교회는 지성적인 상호 이해, 분발, 소화에 힘쓰는 대신 검열, 금서 목록, 종교 재판에 의존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1600년 코페르니쿠스의 우주 모델을 범신론적인 신플라톤주의적, 신비주의적 르네상스 신심과 결합시켰던 지오르다노 브루노는 로마에서 화형을 당했고 이제 최근에 근대에 이르러서 로마는 이 화형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또 이 브루노를 기념하는 동상을 그의 추종자들이 세웠는데요. 이건 상징적으로 굉장히 완고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과학자를 박해한 하나의 전형적인 하나의 예로 늘 인용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1599년 토마소 캄팔레나와 함께 1632년도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가 종교재판소에 끌려 나왔지만 그는 급이 많았든지 지혜로웠든지 지동설을 부인하고 나오면서 재판소에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는 일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자 이제 자연과학자들은 교회를 떠났고 자연과학과 표준 신학 간에 정통신학이라고 할까요? 정통신학 간에 끊임없는 충돌이 시작되었다. 철학의 혁명 데카르트.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은 새로운 방법론의 철학이었다. 의심스러운 것은 모두 배제하는 수학의 확실성이 자연과학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식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데카르트라는 이름은 개개인에 의한 철학과 인간의 알매의 근본적이고 새로운 토대 확립을 표상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의심하고 의심해도 모든 것을 의심해도 의심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다. 이 의심한다는 나의 이 의심, 나의 생각, 이것은 나의 존재를 증명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죠. 전해졌죠. 이 생각한다는 것이 자신이 존재하는 사실이 모든 확실성의 토대이다. 생각함으로써 입증되는 자신의 존재야말로 모든 사실, 모든 진리를 검증하는 확실성의 토대. 그래서 근대 철학의 이 아버지로 데카르트를 사람들은 거론합니다. 그는 외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첨예하게 구별함으로써 근대 관념론의 주관과 객관의 대립, 인간과 자연의 대립의 토대를 놓았다. 물질과 정신의 철저한 구별이죠. 물질은 연장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정신은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물질과 정신을 철저히 구분했고요. 인간의 뇌에서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연결되는 부분이 송과 선, 소나무, 과일과 같은 그런 생긴 그 부분에서 정신과 물질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만난다라는, 요즘 보면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론이지만 자원의 물질과 정신을 또한 철저히 대립시켰습니다. 그와 더불어 서구의 의식은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본원적인 확실성의 장소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인간에게로 확실성의 근거가 옮겨왔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과 반증 둘 다 가능하다라고 칸트가 주장했다는 거죠. 대륙의 이성론과 흔히 합리론이라고 하죠. 유럽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이 천착해 들어온 것들이 임마누엘 칸트에게서 처음으로 위대한 경험적 이성적 종합에 이르렀다. 합리론과 경험론의 종합이다. 인식론의 출발점은 인간의 오성이다. 페어스탄트라고 독일말로 그러고요. 페어스탄트는 페어스텐, 이해한다의 명사요. 페어스탄트. 그 다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페어눈프트라고 합니다. 페어눈프트의 어원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칸트는 오성과 이성을 구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성도 구분했죠. 오성은 감성과 함께 어떤 감각적인 물질, 외계의 어떤 경험, 자료와 함께 능동적으로 자신의 순수한 형상, 범주를 감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에 부과함으로써 비로소 인식의 대상을 정립한다. 인간은 백지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경험, 객관적인 물질로부터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이 물질과 외계와 상관없이 추상적으로 선험적으로 사물을 경험,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에서부터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정신이 어떤 범주, 형상을 부여하여 인식을 한다. 이런 이론을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정립했죠. 실제 전체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 전체로부터 정립된다. 그렇다면 칸트는 하나님을 부정했던가? 이성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이성이 존재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신앙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알물, 지식을, 인식을 포기해야 했다라고 순수이성 비판 2판의 서문에서 썼다고 합니다. 신앙은 칸트에게도 마음의 진리, 양심의 진리였다. 그거는 이성의, 두뇌의 진리가 아니라 마음의 진리다. 양심의 진리다. 칸트는 이성의 전능에 엄격한 한계를 설정했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과학적인 혹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가능하지 않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있지 않은, 따라서 성찰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과학적인 인식을 얻을 수 없고
성찰에 의존하는 판단도 내릴 수 없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는가? 칸트는 하나님의 인식에 관한 문제에서 이론적 이성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실천적 이성에 호소한다. 순수 이성 비판, 이어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제는 그는 종교를 이성의 한계 내에서 인간의 도덕적 어떤 행동, 도덕적인 어떤 근거를 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관건이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순수한 과학적 인식과 비판적인 숙고가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회개와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다. 관건이 되는 것은 그저 존재가 아니라 당위, 도덕적인 당위죠. 뭐 해야 한다. 과학이 아니라 도덕이다. 하나님은 도덕과 행복의 가능성의 조건이다. 칸트는 하나님을 최고의 도덕적 존재요 세계의 창시자로 상정했다. 상정했다는 말이 좀 애매한 표현인데 요청했다고 합니다. 흔히 인간의 도덕적 양심의 명령에 근거하여 인간의 영혼의 불멸, 하나님의 존재를 요청했다고 해서 흔히 요청적 유실론이라고 합니다. 자연과학의 혁명, 갈릴리로부터 뉴턴에 이르기까지 자연과학의 혁명과 철학의 혁명, 데카르트로부터 칸트까지 이르는 철학의 혁명은 오랫동안 교회의 권위가 지배하는 유럽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 혁명은 문화혁명과 정치적 혁명도 불러일으켰다. 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몇 번 더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 설명드리는데요. 오늘은 22번째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입니다. 이 책의 828쪽부터 858쪽까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교의 패러다임 전환을 매번 보여드리는데요.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오늘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4. 문화와 신학의 혁명. 근대적이라는 말의 유행. 근대적이라는 낱말 자체는 오래된 것이었다. 그것은 고대 만렙에 생겨난 말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초기 계몽주의에서 비로소 이 낱말이 새로운 시대의 의식을 긍정적으로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바야흐로 근대적이라는 말이 고대와 결부된 르네상스의 순환적 역사관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대두한 것이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극은 1차적으로 신학과 교회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즉 급속히 세속화되어 가던, 그래서 교회와 신학의 후견, 보호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켜 가던 사회로부터 주어졌다. 신대륙의 발견, 수학, 자연과학, 새로운 철학의 대두는 새 시대를 여는 강력한 돌파였고 종교개혁 못지않은 단절이었다. 17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문화는 그리스도교에 의해 규정, 결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교회에 매이지 않는 정신생활이 발전했고 갈수록 교회와 대립했다. 당시의 표어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었다. 그것은 과학의 혁명, 철학의 혁명, 기술의 혁명, 정치적 혁명, 그리고 끝내는 산업혁명으로 귀결되었다. 근대 초기의 이 패러다임 전환에서도 일정한 법칙이 드러난다. 토마스 쿤은 코페르니쿠스 전환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고찰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종교 배척, 17세기에도 질서, 권위와 규율, 교회, 교권제도와 교인은 여전히 매우
존중되었지만 국가교회의 겉모습 뒤에서 서슴없이 남용되고 악용되었다. 18세기에 특히 가톨릭 프랑스에서 이런 정통적 가치와 제도는 도처에서 곳곳에서 배척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었다. 18세기에 볼테르는 모든 기성 종교를 배척하고 교회를 증오했다. 프랑스에서는 반종교개혁적, 반동적 패러다임이 강압적으로 수호되었다. 이성과 진보에 대한 새로운 신앙, 이 정신사, 사회사적 운동에서 엄청난 추진력을 제공한 동의는 자주적 이성의 힘이었다. 중세로마 가톨릭 패러다임에서는 최고 권위가 교회 또는 교황이었고,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근대적 패러다임에서는 인간의 이성이 최고권이었다. 진리에 관한 모든 문제의 심판관이 된 인간 이성에 대한 이 새로운 신앙과 더불어 근대가 시작되었다. 근대적인 총체적 구조는 신앙에 대한 이성의 우위, 신앙에 대한 철학의 우위, 은총보다 자연의 우선성, 교회보다 세상의 주도권에 정향되어 있었다. 이성의 전능성과 자연지배 가능성에 대한 신앙은 근대 진보 사상의 토대였다. 신학의 계몽주의 근대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입니다. 신학의 토대가 신앙으로부터 이성으로, 은총으로부터 자연으로, 그리스도교의 윤리로부터 자연법으로,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신학으로부터 철학으로, 그리스도교적으로부터 인간적인 것으로 전환, 바뀌고 교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근본 특징인 세속적 진보 이념은 역사 전체의 시간적 해석 규범이 되었다. 전체 역사 과정은 이성적으로 진보하고 진보함으로써 이성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끊임없는 진보에 대한 신앙은 근대적 세속적 대체 종교, 정치적 운동의 척도와 동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체했다. 불변적, 정태적, 위계적으로 틀지어진 영원한 세계 질서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 관한 종교 개혁가들의 두 왕국 교설 대신 이제 끊임없는 진보 의식에 입각한 새로운 통일적 세계관, 역사관이 득세하게 되었다. 종교들에 대한 관용, 그리스도교의 상대화, 종파주의 시대의 끝없는 싸움과 참화, 30년 전쟁을 겪고 난 후 17세기 중엽 종교는 완전히 피폐했으나 한편으로는 종교적 관용이 정대하기 시작했다. 종교전쟁은 갈수록 비인간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의 악마, 주술신앙과 마녀재판, 화형은 새로운 이성의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새로운 나라, 문화, 종교들의 발견으로 국제적인 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유럽적으로 꼴지어진 그리스도교의 상대성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다. 문화혁명으로서 계몽주의, 종교개혁의 외침 대신 이제 어디서나 계몽의 외침이 들려왔다. 계몽주의는 칸트의 유명한 정의에 따르면 인간의 자업자득의 스스로 거두어들인 스스로 자초한 미성소로부터의 탈출이다. 계몽주의는 교회적 권위를 단호히 배척했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모든 권위를 이성의 권위만은 제외하고 의문에 붙였다. 그리하여 근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곧 종교와 문화의 상호 소원, 상호 결별, 상호 분리, 상호 배척이 심화되었다. 이 상호 소원은 점진적인 탈교회, 탈그리스도교로 드러났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화의 총체적 변혁이 일어났다. 합리성, 자유, 성숙이 당시의 표였다. 인간은 자기 자신과 자연의 주인이 되었다. 이러한 인간의 자기 규정은 세계 지배로 귀결되었다.
신학, 계몽주의와의 화해. 그리스도교 신학도 이 문화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계몽주의 정신은 신학에도 위기를 초래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전통신학의 구조들이 바야흐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성서학이었다. 성서학은 종교 개혁자들도 지켰던 금기를 깨뜨리고 성서를 역사적,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신학의 계몽주의적 패러다임의 생성, 발전을 주도하고 19, 20세기에 이를 세계적으로 관철한 것은 독일의 역사적 성서학이었다. 이것은 거의 기계적 마술적인 성서의 축자 영감을 폐기했다. 성서 연구에서처럼 종교개혁적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대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뚜렷이 드러난 것은 없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감의 새로운 의미도 분명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 그저 책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고 어느 시대나 다시금 새로이 생생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음 글자 하나하나 영감받아 씌어진 오류 없는 문장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고치되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고치하는 메시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까지나 미심쩍은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해방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바로 여기서 신학의 근대적 패러다임과 원천적 그리스도교와의 가장 강력한 연속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근대 정신에 터한 신학 프리드리히 슐라이어마흐 패러다임 전환의 체현 종교의 신물난 시대의 종교를 위해 우리는 슐라이어마흐에게서 철두철미 근대적인 인간을 만난다. 그는 근대 철학, 역사적 비판, 근대 문학과 예술 그리고 사교를 긍정했고 근대 대학 안에서 신학의 고유한 자리를 마련한 첫 사람이었다. 그는 프로이센의 학제를 결정적으로 틀지었고 베를린 대학교와 학술 아카데미 창설에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슐라이어마흐에 따르면 종교의 특징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체험, 영혼의 세계에 감동됨이다. 종교의 본질은 사유와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느낌이다. 종교는 실천과 사변, 예술과 학문이 아니라 무한한 존재에 대한 감수성과 취향이다. 종교는 인간의 절대적 의존 감정이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 책에는 이 슐라이어마흐의 새로운 종교 이해, 기독교 이해에 대한 평가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분은 생략해 드렸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드디어 왔고요. 이제 코로나도 서서히 물러갑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건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조금씩 나누어서 요약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23번째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880쪽부터 919쪽까지입니다. 매번 보여드리는 이 패러다임 전환의 도표에서 이제 우리는 거의 막바지 근대 혹은 현대 계몽주의 패러다임까지 와서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6. 국가와 사회의 혁명, 대혁명, 주권자인 국민. 프랑스 혁명의 전제 조건은 1770년대 경제적, 사회적 위기, 물가 등귀,
기근으로 인한 폭동, 대량 실업과 가난이었다. 촉매 역할을 한 것은 국가 재정의 파탄이었다. 1789년 5월 1일 베르사유 궁에서 개최된 3부 회의에서 급진적 민주적 형태로의 정치적 패러다임 전환이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대다수 하급 성직자들은 처음부터 혁명의 결정적 돌출에 참여했다. 3부 회의가 개막된 후 구성된 국민의회는 자신을 국민의 뜻의 유일한 대표기구로 선언했고 국가 권력에 저항하며 국민주권의 즉각적 실현을 천명했다. 혁명은 정치적 자유, 사회적 평등, 정신적 형제라는 강령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조종된 대중의 폭력적 행동, 민중봉기와 바스티유 돌진을 통해 비로소 완성되었다. 바스티유 감옥을 방어하고 불 지르고 죄수들을 풀어준 그런 사건이죠. 바스티유 이른바 감옥 파괴 사건입니다. 왼쪽에 그림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절대 왕정 압제의 상징은 함락되었고 대중의 집단적 공황 속에서 일으킨 무장봉기는 장원 영주들의 궁성으로 돌격하여 문서고와 조세 목록을 파괴했다. 국민의회는 모든 봉건법과 신분, 도시, 지방의 특권 폐기를 결의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특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마침내 구체제의 붕괴가 봉인되었다. 인권, 근대 민주주의 헌장, 바이오롯의 사회질서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 길은 1789년 8월 26일에 인권과 시민권 선언에 의해 다져졌다. 근대 민주주의 헌장은 인간의 동등한 권리, 결사의 자유, 국민주권, 표현과 사상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를 선언했다. 여기에는 인류의 사명 프로그램이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 이 선언은 온 유럽에서 유례없는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북미의 자유운동과 함께 세계사의 전환점을 이루었다. 근대 계명주의 패러다임이 바이오로 정치에서도 확실히 관철되었다. 종교를 탄압한 혁명. 종교의 위치는 프랑스와 북아메리카에서 크게 달랐다. 북아메리카에서 종교는 하나의 주정부나 특정 종교와 동일시되지 않았다. 모든 종교 공동체들은 국수적인 국가 교회를 처음부터 거부했고 신앙 공동체들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간의 관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종교가 교회와 동일시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 종교였기 때문에 부체제를 배척하는 사람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비판적 태도를 취했다. 1789년 국민의회는 구체제 조직인 교회를 탄압하는 조처들을 결의했다. 교회 재산은 국가로 기속되고 성직자들의 복금은 삭감되고 국고에 환수되었다. 수도원은 폐쇄되고 해산되었고 수도 서원은 금지되었다. 교구들은 새로이 구획되었다. 사목자는 지역의 모든 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주교는 행정당국에 의해 선출되고 주교 자문회의는 사제들과 평신도들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의 갈리아주의 자유정신에 더한 로마에 예속되지 않은 국민교회가 되었다. 성직자의 저항은 탄압되었고 모든 성직자들은 공민헌장 준수를 서약해야 했다. 서약을 거부한 자들은 직책을 박탈당하고 반혁명분자라는 혐의를 받았다. 9월 대학살의 희생자 1100명부터 1400명까지 그 가운데 약 300명이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추방되었고 수많은 사제와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프랑스가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면서부터 사제와 수도자들에 대한 더욱 혹독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과거와의 총체적 단전. 혁명의 급진파들은 사회 질서와 사회의 모든 제도를 오로지 이성에 입각하여 완전히 새로 건설하겠다는 총체적인 새로운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왜 이처럼 과거와의 총체적 단절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 무엇보다도 프랑스가 개신교 종교개혁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중세적, 봉건적, 성직자 중심적 구체제들을 무너뜨린 것은 물리적 폭력을 동반한 혁명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시민계급이 이룬 집정 내각은 나폴레옹에 의해 위기에 봉착했다. 그는 자유, 평등, 형제애의 이상을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짓밟고 있었다. 1815년 워털루 참패를 당할 때까지 그는 인간성을 질식시켰다. 오래전에 형성된 국가적 원리는 근대 유럽의 불행한 국수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사했다. 국수주의는 국가를 최고 가치로 선언했고 끊임없이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유혈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이것은 프랑스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프랑스는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혁명의 가치의 선포자와 담지자로서의 신뢰성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했다. 국수주의는 19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제국주의 안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미국의 팽창, 러시아의 확장, 프랑스와 독일과 영국의 아프리카 지배, 일본의 패권. 그러면 그리스도교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종교와 교회는 프랑스의 혁명에 의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교회는 세속 권력과 엄청난 재산과 수많은 성직자를 상실했다. 약 4만 명의 성직자들이 망명을 했고 2,000명에서 5,000명까지의 성직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추방되며 수천 명이 해직을 당했다. 상당히 자주적인 프랑스 교회 전통은 시간이 흐를수록 반혁명적이고 로마 교황 중심적인 노선으로 대체되었다. 그렇지만 교회는 1789년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었다. 사회적 환경의 획기적 패러다임 전환은 교회 자체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1. 교회와 성직자 중심 사회와 문화 대신 세속화된 민주적 문화가 형성되었다. 2. 신앙 고백, 성사 등을 갖춘 그리스도교 종파 대신 국가적 시민 종교가 생겨났다. 3. 가톨릭 민중 신심은 크게 쇠퇴하고 현저한 탈그리스도교 현상, 그리스도교 이탈 현상이 나타났다. 7. 과학기술과 산업의 혁명. 옛날로 돌아가기 복고.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온 전쟁의 공포를 겪은 후 좋았던 옛날에 대한 동경이 강력하게 대두했다. 가톨릭 영역뿐 아니라 개신교 영역에서도 예전 패러다임을 복구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행해졌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수주의라고 지칭했다. 복고는 노골적인 구호가 되었다. 교황청은 나폴레옹에 의해 소멸되었던 교황령을 1815년 거의 완전히 되찾았고 프랑스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다시금 국가교회가 되었다. 개신교회도 복고를 향해 달려갔으나 길은 달랐다. 그들은 정통신앙 고백, 신조주의를 다시 끄집어냈다. 독일에서는 신경건주의와 더불어 루터교의 신정통주의가 생겨났다. 퇴행적인 정통주의자들은 세계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거의 깨닫지 못했다. 반혁명의 막간극. 지나치게 합리주의적이고 비종교적인 계몽주의를 배척한 반대운동들은 근대적 패러다임 안에서의 운동이었다. 1790년대 낭만주의도 근대의 발전 과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복고시대의 낭만주의는 거대한 국제적 운동이 되었고 신앙심이 크게 부흥했다. 하지만 역행운동은 가톨릭 진영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동료시키거나 흡수해버리지는 못했다. 따라서 낭만주의와 정치적 복고는 1848년 이래
반혁명, 혁명을 반대하는 그런 혁명의 막간극, 중간에 잠시 일어난 연출된 막간극이었다. 왕권과의 연대도 곧 사라졌다. 19세기에 바로 산업혁명이 거시적에 관철되어 근대는 산업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본적 변혁. 자연과학은 기술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였다. 수학과 실험에 근거한 새로운 학문과 기계기술, 피뢰침, 방적기술, 기계배틀, 기관차, 기선, 전기배라 뜻이죠. 기선, 전보 등은 세상을 밑바탕에서부터 바꾸어 놓았다. 산업혁명에는 인구 폭발이 수반되었다. 이것은 향상된 의료적 조치와 위생, 농업혁명, 식량 증산, 해외 무역의 증가에 의해 초래되었다. 이 모든 것은 도시화를 촉진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러시아와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까지 퍼져나갔다. 산업화는 과학기술, 생산방법, 에너지, 운송, 시장 영역뿐 아니라 사회구조와 정신상태 영역에서도 새 시대를 여는 근본적 변혁을 의미했다. 어두우면 무산계급의 참상. 산업혁명의 사회적 결과들은 이미 초기 단계에서부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국민 총생산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대중의 빈곤도 제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된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으로부터 새로운 계급 대립이 생겨났다. 무산계급의 사람들은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 비참한 주거 환경, 사회적 불안정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그것은 때때로 기계 파괴운동을 비롯한 자포자기식 돌출 행동을 야기했다. 산업화는 바로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 장기적으로 보건대 산업 부분들의 불균형 발전이 고착되었고 산업화된 국가들과 저개발 국가들 사이에 심각한 격차가 생겨났으며 전통적인 가치, 사회체계가 끊임없이 침식되었다. 새로운 이데올로기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제 어디서나 교육받고 재산을 소유한 시민계급의 주도 아래 국가 정치적, 경제적 자유주의가 관철되어 나갔다. 엄청난 지위 상승을 이룬 시민계급은 노동자 계급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점점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지만 노동자 계급은 고유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나갔다. 노동자 운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꼴지은 것은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였다. 두 사람은 18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변정법적이고 역사적인 윤론의 세계관을 선포했다. 1948년 공산당 선언을 통해 두 번 제가 썼네요. 사회주의는 곧 국제적 운동이 되었다. 이제 갈수록 관건이 된 것은 그저 개인의 자유 대신 사회정의와 그와 결부된 더 정의로운 사회 질서였다. 그러면 교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 1. 인식불능. 교회들은 전통적 패러다임의 교체 속에서, 교패가 아니라 교체 속에서 자신에게 몰두해 살아가고 있었고 급격한 발전 과정의 소용돌이를 깨닫지 못했다. 이 자선사업과 교회 건축, 성직자들과 신앙 공동체들의 인도적 행동은 절망에 처해 있던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민중교육을 위해 종종 교회 건축을 학교 건축과 결부시켰다. 3. 교회 단체들. 19세기 산업국가의 교회 안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은 인권선언에 의해 가능해진 결사 현상이었다. 많은 교회 단체들이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통합시키고자 노력했다. 4. 그리스도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 개인이나 작은 집단들은 그리스도교를 산업화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뿐만 아니라 그 본질을 새로이 정의하고 실천하려고 시도했다. 5. 사회주의와의 대결. 교회는 자기 쇄신과
사회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교회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교회 주도의 재그리스도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신분계급적이고 집합적인 낡은 사회 질서 안으로 다시 통합시키고자 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스킹의 아주 탁월한 저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요약 소개는 다음 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 한스킹의 저서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를 부분 나누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은 24번째이면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책의 934쪽부터 972쪽까지입니다. 중간에 몇 가지 사항은 건너뛰었다는 것을 여러분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드리는 이 패러다임 도표인데요. 이제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현대일치운동 패러다임은 미래의 전망, 앞으로의 미래의 패러다임은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대 패러다임은 일치운동 패러다임일 것이다 라고 한스킹이 전망하거나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대 현대란 말은 뭐든 할 때 두 가지 다 근대 현대라는 뜻으로 쓰이지만 근대는 비교적 좀 초기에 빠른 시기에 시대를 근대라 표현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현대라고 표현해서 달리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대 계몽주의 패러다임 마지막 8. 근대의 위기. 이율배반적 결과 근대는 과학, 철학, 기술, 산업, 국가, 사회의 혁명을 통해 엄청난 성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수백만 인간들에게 강력한 혁신의 추진이었다. 그러나 근대는 인류에 대한 전대미문에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실존적인 위협을 초래했다. 계몽주의를 떠받치고 있던 몇 가지 근본적 가정들은 계몽주의 자체에 의해 크게 흔들렸고 계몽주의의 자기 확신은 증발해 버렸다. 사람들은 이것을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를 따라서 계몽주의의 변정법이라고 지칭했다. 왼쪽에 보이는 두 분이 바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학문 연구가 진보했지만 도덕의 진보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킹은 묻고요.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과학기술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같은 정도로 증대하지 못했다. 영적 에너지. 독일말로 에네르기라고 하고요. 옛날에도 우리가 에네르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이제 거의 영어식으로 에너지라고 그러죠. 영적인 에너지는 과학기술만큼 발달 정대하지 못했다. 전 세계로 확장된 조작 경제가 생겨났지만 자연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한 생태학의 방책들은 어디 있는가? 전 세계로 확장된 그런 경제가 자연을 엄청 파괴했다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관철되었지만 우악스러운 권력욕을 억제할 수 있는 도덕성은 그렇지 못했다. 민주주의는 발전했지만 도덕성은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악스러운 권력 욕망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굉장히 크게 팽창하고 부작용을 낳았다는 뜻이겠습니다. 이성과 진보, 국가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라는 근대의 거창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신앙은 크게 와해되었다. 이성,
중심가치 1. 비판. 근 혹은 현대의 이성절대화. 이성신앙은 오늘날 붕괴된 듯이 보인다. 오늘날도 합리성과 과학성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인간은 이성만으로만 살아가지 않는다. 이성만으로만, 제가 만을 두 번 붙였네요. 이성만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이성으로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파스칼은 이성과 더불어 소망, 감정, 상상력, 정서, 감동, 열정도 고유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이 극도로 발전한 현대에서도 감정의 중요하게 취급되고요. 판타지, 상상력, 픽션도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죠. 방법론적 합리적 사유, 데카르트가 주장한 방법론적 합리적 사유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통전적인 암, 느낌, feeling, 감지,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만은 체험도 중요하다. 이성의 자기 확신은 자기 기만임이 드러났다. 자기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도구적 이성은 오늘날 곳곳에서 의문시되고 있고 이제는 그 자신이 정당성 증명을 요구받고 있다. 진보, 중심가치, 비판, 근현대의 진보 절대화, 진보 신앙도 붕괴된 듯이 보인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계속적 진보를 기대할 수 있고 기대해도 되지만 생태계의 엄청난 훼손과 우리의 자연적 삶의 터전들의 파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했다. 진보신앙은 신뢰성을 상실했다. 경제적 진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 자연고갈, 교통난, 환경오염, 산림훼손, 산성비, 온실효과, 오존층 파괴, 기상이변, 쓰레기전쟁, 인구 폭발, 대량 실업, 국제부채위기, 제3세계 문제, 군비경쟁, 원자병 등등 엄청난 재앙은 무서울 정도로 가까이 있다. 오늘날 진보사회는 자기 파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국가 중심가치 3. 비판. 근대의 국가 절대화, 국가주의도 와해된 듯이 보인다. 국가주의에 덧씌워진 두 개의 중요한 이데올로기, 즉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도 면목을 잃었다. 전자, 즉 자유주의는 사회정의를 창출할 수 없었고 후자, 즉 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면목을 잃었다. 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말로 대체되었고 자본주의는 사회적 시장경제 개념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넘어서 다양한 세력들이 사회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생태학적 균형이 유지되는 시장경제 확립이 목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을 한스킹은 후자본주의적, 후사회주의적, 후현대적 생태 사회시장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릇된 대응들, 극단적인 현대주의, 후현대주의, 전통주의. 1. 극단적 현대주의는 현대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없다. 이성이 오로지 이성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까? 자연과학과 기술은 새로운 윤리를 정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후현대주의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 철저한 다원주의 혹은 상대주의는 현대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을까? 다양성 없는 전체주의적 일치와 마찬가지로 일치 없는 다양성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 3. 반현대주의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다. 세속화, 개인주의화, 다운주의화 현상 앞에서 전현대의 복구를 꾀하는 것은 실패할 것이다. 현대 이전에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극단적인 현대주의, 후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전통주의,
가망이 없고 그릇된 대항책들이다. 그리스도교가 3000년기에도 살아남고자 한다면 현대를 담재하는 대신 현대를 무조건 담재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현대의 인도주의적인 알맹이는 긍정해야 한다. 현대의 비인간적인 속박과 파괴적인 작용에 맞서 싸워야 한다. 현대가 낳은 인간 파괴, 자연 파괴, 기후위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두 입장을 뛰어넘어 세심하게 차별화된 새로운 다원적, 통전적 종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한스킴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을 제시합니다. 맺는 말을 대신하여 하나의 전망,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탈교파, 교파를 벗어나는 교파 중심주의가 아닌 초교파적인 일치운동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미래의 이 패러다임은 상호 보충적인 세 가지 근본 태도에 의해 꼴지어질 것이다. 세 가지 근본 태도. 첫 번째는 정통. 누가 정통적인가? orthodoxy. 이게 올바른 가르침이란 뜻이죠. 올바른 가르침, 참된 교리를 중시하는 사람이 정통적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각자의 임의에, 각자의 선택이나 각자의 선호 여부에 맡겨서는 안 되고 참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전체 교회의 충실한 전성 혹은 전통을 통해 새로운 세대들에게 언제나 다시금 창조적으로 전해지고 살아내야 하는 진리를 각별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정통적인 사람이다. 전성을 존중하되 이것을 창조적으로 전달하고 또 구체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진리가 참된 정통적인 진리다. 두 번째, 누가 가톨릭적인가? 여기서 가톨릭이란 말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이다 이런 뜻이죠. 전체적이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교회를 중시하는 사람이 가톨릭적이다. 구체적으로 온갖 단절에도 불구하고 연속성과 보편성을 특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가톨릭적인 보편적인 사람이다. 세 번째, 누가 복음적인 사람인가? 교회의 모든 전통 교리 실천 속에서 복음으로의 끊임없는 회귀를 특히 중시하는 사람이 복음적이다. 구체적으로 복음이라는 규범에 따르는 끊임없는 실천적 개혁을 각별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단순히 복음으로의 회귀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천적인 개혁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해하건대 오늘날 정통적, 가톨릭적 그리고 복음적 근본 태도들은 결코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정통적이고 가톨릭적이고 복음적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교의 비밀. 나는 즉 한스킴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온갖 비본질적인 것들을 해치고 언제나 다시금 힘차게 뚫고 나온 역사로서 사리에 맞게 이야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밝히고자 노력했다. 놀라운 사실은 다음과 같아. 나사렛 사람,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인간, 제도, 중간에 콤마 있습니다. 제도, 구조들의 무능과 거부를 이겨내고 다시금 자신을 관철할 수 있었고 그런 곳에서는 언제나 말뿐 아니라 실천으로도 참된 추종, 예수를 따른 제자의 삶이 발생했다. 힘차게 역사하시는,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하지 못한 인간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다. 곧 하나님의 숨과 힘과 권능이다. 하나님의 영은 믿는 이의 마음과 신앙 공동체 안에 현존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는 3000년기에도 미래를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관적인 예측과 판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그곳에는 그리스도교가 3000년기를 맞이했어도 활기차게 살아있는 공동체로 이 세계에 존재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예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교 이 방대한 책을 나름대로 그냥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 끄집어서 요약하며 설명해 드렸는데 충분한 만족이 되지 못했을 것이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하여 많은 교훈과 도움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이 강의가, 이 방송이 이 책의 가치와 의미를 결코 대체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분도 출판사에 제가 누를 끼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걸 통하여 이 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관심을 받고 읽히기를 바라며 저의 강의 방송을 통하여 다 말하지 못한 부분은 이 책을 통하여 더 깊이 더 넓게 보충하심으로써 이 그리스도교 한 권이 주는 이 어마어마한 도움과 가르침을 여러분의 이것으로 흡수 습득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 위기에 처하여 있는 그리스도교의 미래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큰 지침돌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를 특히 이 방송을 그리스도교에 관한 이 방송을 함께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무엇으로 여러분에게 만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곧 새로운 책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